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좋지 않았는데요. 9월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전날이죠. 예. 일단 뭐 추석 전에 이제 뭐 시장이 뭐 좋을 만한 어떤 내용들은 좀 없는 편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처참하게 오늘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업종 빼고는 뭐 폐배터리, 2차전지 일부 빼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 좀 좋지는 않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뭐 최근에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굉장히 극심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뭐 최고치 계속 경신을 하는 흐름을 뭐 거의 1,400원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는 뭐 좋을 만한 내용이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금의 이탈이, 또 이제 위험 자산에서 자금 이탈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좀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하락을 결심했나, 어쨌든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고요.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아직 시장에서 인식하지 않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3% 약세 마감했고요. 7.2조의 거래 대금이니까 평소보다 좀 늘었어요. 그래서 빠지면서 늘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가 100여 종목밖에 안 됐습니다. 코스닥도 1.4% 빠져서 768포인트. 거래 대금이 6조 원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늘었네요. 역시나 하락하면서 이제 거래 대금 늘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이제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수 2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200 종목. 거의 대부분 빠졌네요, 주식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4,900, 거의 5천억을 팔았고요, 순매도. 기관이 2,20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억, 400억대 순매도. 선물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7,000 계약, 7777 계약을 이제 순매도했고요. 수급의 동향을 좀 보면요, 좀 일별로 선물 쪽에서 계속 순매도가 좀 크죠. 예, 금액 기준이고 이건 이제 수량 기준인데 금액 기준으로 보죠. 오늘도 6천억을 팔았고 어제 2,300억. 예, 꾸준하게 팔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좀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고, 외국인이 코스피 쪽도 매도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오늘 한 5천억을 팔았으니 수급이 좋지 않고, 기관이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게 좀 두드러집니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이게 팔게 남아있나 보네요.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뭐 손절매성 매도가 많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뭐 기관들의 매매도 참 희한하게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장은 밀렸는데요. 나스닥이 0.7%, 다우가 0.5%, S&P 0.4%에서 이거 연일 빠지고 있네요. 미국장도. 미국장이 이제 한번 좀 보죠.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 궤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뭐랄까 단기간에 이게 끌어올려지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예.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고점, 3중 고점, 4중 고점 형태, 헤드앤숄더, 그리고 주요한 이평선을 다 깨고 보시면 121선 저항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고 장기 이평선 481선까지 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여기 저항받은 게 이게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 단기간에 다시 돌려지는 패턴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좀 어렵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의 이 상당 부분을 지금 주도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엔비디아, ASML 홀딩스, 이런 어떤 테크 기업들이 시총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기업들이 지금 추세가 소위 붕괴됐습니다. 표현하자면. 예, 붕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지수가 반격하거나 전환되는 흐름이 단기간에 좀 나오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보시면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 형태 나왔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저항받는 모습으로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흐름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폭발적인 매도의 어떤 힘이 강화됐고 장기 이평선 여기서 저항까지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 추세가 돌려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 소위 이제 그 미국 주식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뭐 인식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매수했지 않습니까? 서학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때였고, 예, 가장 높은 지점에서 있었던 그런 이격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쉽게 돌려 세울 수 있는 패턴이 아니고요. A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지금 헤드앤숄더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중요한 어떤 이동 평균선 또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 굉장히 큰 매물대고 실적의 퍼포먼스 내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추세 돌려주려면 단기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만들고 있고요. 알파벳도 보죠. 구글이죠. 구글도 여기서 고점 권역을 지금 여러 번 지금 4중 고점 형태 만들고 장기 평선 깨고 여기서 장기 평선을 계속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아랫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돌아서는 흐름이 전개되기는 조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됐다고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다시 이 가격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붕괴죠. 이거는 이런 흐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올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갭으로 이렇게 밀려버렸거든요. 개파락으로. 그래서 이 개파락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버린 주가는 보시면 이 장기 평선 지금 480일선 가장 강력했던 라인대 그리고 240일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라인대 보시면 이 24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아버렸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80일 뛰어넘어서 그냥 개파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저항 라인 돼버리거든요. 이 가격 자체 돌파는 정말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 비즈니스로 뭐 거의 뭐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정도의 성과를 낼 걸로 기대되는 시점, 그게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 그런 부분이 전개되지 못한다면 기존의 페이스북의 사업으로는 이건 돌파할 수 없어요. 이거는 확실해요. 기존의 페이스북 사업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죠. 그 사업으로는 이거 돌파할 수 없어요. 메타버스 사업으로 돌파할지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메타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는 굉장히 지금 붕괴된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양호한 게 애플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야 이것까지 붕괴되면 완전히 나스닥은 그 나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나스닥에 대한 어떤 그 지수에 대한 분석은 이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결국. 이 기업들이 살아나면 이제 지수는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재차 떨어지거나 하면 결국은 이제 또 뭐 붕괴되고 무너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분석이 거의 뭐 이 대부분의 분석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위태로운 건 여기서 이제 고점 권역을 그리고 고점 권역을 냈는데 요 고점을 여기서 돌파 못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굉장히 거셌는데 참 이게 뭐 좋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전 고점대가 여기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여기서도 여기가 고점인데 여기까지 못 닿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중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중 고점, 3중 고점, 3중 고점은 더 이거 진짜 심각하게 하방으로 밀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논리 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수급이 재료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에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보는 성적표는 나중에 받아보는 거지, 돈은 이제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차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해석하는 게 가장 선행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3중 고점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거고,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분명히 이제 패턴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각도 자체도, 여기 각도가 상승 각도 자체가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 이제 돌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은 또다시 이제 고점 갱신이 실패하고 좀 아쉬운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에 실패하면서 쭉 밀려버렸고, 이 장기 평선이었던 240 그리고 481, 이 장기 평선 저항을 받는 거 자체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회복이 굉장히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닷컴도 장기 평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러면서 후루룩 이제 481선까지 붕괴되는, 연속으로 바로 붕괴되는 형태. 그리고 여기서는 241선까지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 전에 저항을 받아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갭, 아일랜드 갭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갭이죠. 손골 반전, 이런 패턴까지 나와줬죠. 그래서 아마존도 상당한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쉽게 이거는 단기간에 돌아서는 흐름들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이제 수급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건 뭐 1, 2년 안짝 회생 쉽진 않겠네 해서 자금이 이탈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84원이네요.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 글로벌 이제 금융 정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긴축과 금리 상승이라는 정책적 기조 흐름 자체가 전환될 수 있는 뭔가 그 트리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든지, 그런 태세 전환의 어떤 확실한 어떤 액션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전체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추세가 바뀌어서 바닥이 확인되고 또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계속 금리 인상하고 물가 높은 상황 이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뭐 돌아선다는 측면은 조금 이제 얘기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시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각계 전투처럼 개별주 장세, 개별 섹터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 뭐 환율 이런 것들은 뭐 좋지 않은 흐름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무역 수지도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이제 올라가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전체 증시에는 그렇게 좀 구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만이 이제 특히나 이제 IT, 반도체 IT 위주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성장주 그냥 박살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빠지는 흐름, 어떻게 뭐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거스를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뭐 태풍 온다고 우리가 태풍을 어떻게
상공에서 어떻게 뭐 막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어떤 흐름, 큰 이제 물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내하거나 혹은 여기에 맞는, 여기에 적응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서 대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를 결정해서 그걸 실행하는,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신화에 대해서만 계속 연상하면서 그런 관점으로만 대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액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하락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주봉 흐름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20주 봉선 저항을 계속 받고 있고,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진하게 칠해지는 파란색이죠. 그리고 미국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추세가 다 붕괴됐고, 그게 돌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각오해야 된다. 미국 주식들, 그 빅테크 기업들 그거 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이제 어떤 성장 섹터들, 2차전지든 또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이든 이런 것들 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그쪽에선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이제 매크로 상황 자체가 하락 추세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종목 흐름 보면요. 종목 흐름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LG에너지 솔루션, 이쪽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2차전지 쪽은 나쁘지 않았어요. LG에너지 솔루션 자체는 그 애리조나 공장을 이제 그 보류한다는 그때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했잖아요, 주식이. 요때인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정대로 한다잖아요. 그래서 좀 무슨 해프닝 같이 해놓고 다시 또 재개한다 하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대장주,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뭐 KT하고 이제 지분견하면서 향후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뭔가 좀 협력을 다지는 액션을 취했죠. 뭐 그런 부분들, 현대차, 기아 플러스, 모비스도 이제 그 지분견에 같이 참여했죠. 모비스까지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KTNG, SK텔레콤 좀 방어주 성격, 이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바이오가 특히 많이 빠졌어요. 바이오 게임, 이런 쪽 이제 성장 대표적인 어떤 업종, 금리 민감도가 큰 업종이 어쨌든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2차전지 폐배터리 쪽, 뭐 에코프로 그리고 성일아이트 이런 종목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상승을 보여줬고, 첨보, 에코프로빔, LNF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5G 종목들이 바닥 탈출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KMW 3.6%,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는 나노신소재도 1.9%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 엔캠, 2차전지 소재 엔캠도 2.3% 강세. 그래서 뭐 파커 시스템스도 오늘 1.2% 상승이나 반도체 포지션이죠. PSK, SNS텍, 반도체 쪽에서도 플러스 난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오늘 뭐 상승 종목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폐배터리 2차전지 쪽은 강했던 것 같고요. A프로 2차전지 장비주 쪽, 유일 에너테크 7.7% 상승, D&T 하나기술도 0.5% 상승했네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도 괜찮았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또 4% 강세.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 흐름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보면요. 기아, 현대차,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상당히 좋은 수급 계속 이어가죠.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LNF, 나노 신소재, 첨보 다 2차전지네요. 코스닥 쪽 2차전지가 완전 독점하는 흐름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에이프로, 장비주까지, 덕산테코피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요런 2차전지가 거의 주도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고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압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2차전지 업종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어떤 장세 업종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소재주, 장비주, 폐배터리 이제 분야별로 이제 좀 자금이 선순환 도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이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계속 새로운 종목을 이제 찾고, 또 이제 그쪽에 이제 시세를 더 강력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였던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급등하는 어떤 영역의 종목인 이유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인식 못하고 있는 또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대규모 이제 그 장비 수주 협약에 대한 뉴스가 났었던 이제 하나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팅 하나 보면서 체크해 보면, 일단은 그 정식 수주를 딴 건 아니죠. 계약을 맺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정도 지금 계속 남아있는 흐름으로 지금 되고 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이제 상존하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쉽게 빠지긴 힘들다. 상대 이제 측, 특히나 이제 그 배터리 이제 수주를 낸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엉터리의 어떤 협약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1.5조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설비 구축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 플레이어사와 25년까지 목표로 50기가와트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근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주 금액은 1.5조 원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기술은 이미 2020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업체 향으로 반고체 전지 조립 및 화성 공정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근본 양산 라인 수주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해외 고객사들은 배터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턴키 대응이 가능한 장비사들을 선호하죠. 이에 따라 하나기술의 조립부터 패키징까지의 토탈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향후에도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부각되지 못한 부분인데, 폐배터리 매출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향후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기술은 이제 2차전지 장비 사업 외에도 폐배터리 관련 장비 사업도 영위. 전기차에서 분리된 배터리를 검사 장비를 통해서 성능과 안전도를 검사하고 등급을 분류하며 남은 전류를 제거하는 방전기 제조. 올해 이제 폐배터리 연간 수주 금액은 약 8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이 분야에 어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고, 하나기술은 2019년에 장비 개발을 완료해서 향후 다가올 재생 배터리 시장에 대비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해가 갈수록 매출 규모도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92,000원 제시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도 예상 EPS 타겟 퍼 20배 정도를 이제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장비는 기술 경쟁력과 준비되어 있는 캐파를 기반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인 폐배터리 사업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늘어나는 수주장과 함께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이 명확한 만큼 투자 매력이 높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하에서 결국은 2차전지 소재든 장비든 또
폐배터리는 조금 이제 기대감이 좀 더 분 거죠. 예, 실적이 바로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주들의 급등은 조금 단기적인 시세 분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 하나기술도 이쪽에 대한 영역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3,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3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케이프증권 예상입니다. 퍼밸류에이션 15배 정도 수준 해서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T하고 현대차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통신회사와 이제 자동차 메이커의 지분 맞교환이다. 규모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데요. 7,500억 규모의 지분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향후 여러 가지 현대차가 뭐 자동차만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UAM 쪽하고 로봇까지 이제 로봇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무인 로봇으로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통신 회사하고 뭐 혈맹을 맺는 게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정부하고도 밀접할 거고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맺는 것 같고 상호 주주 관계를 맺었다. 사업 제휴 파트너십을 강화, 협업 실행력을 보완. KT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7,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서 굉장히 큰 규모네요. KT 자사주 7,500억 원을 현대차 약 4,456억 그리고 현대모비스 3,000억 규모의 자사주와 이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 기업과 교환하는 방식.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워낙 좋은데요, 주가가.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사업 제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 협업 실행력을 보완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미래 신사업과 선행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이제 연결 분야에서 차량 기술 고도화를 이제 같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UAM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참여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25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두 회사고요.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의 이사회로 공동 활동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주축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고 그만큼 확고한 미래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 의지를 두 기업 모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정리 이슈 마감까지 했는데요. 참 시장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힘내시고 현명한 판단이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건 버티고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또 향후 또 좋아질 시기가 도래할 거니까요. 그 시기를 위한 어떤 또 종목들이나 스터디는 계속 해나가면서 지금 구간을 현명하게 같이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